오늘 특강 주제는 토지 개발입니다. 저희가 맨날 토지 경매에만 주로 강의를 하다가 저희 현대경에서 이제 토지 개발 쪽까지 넘어간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 개발 하시는 분을 찾기 위해서 멀리 경기도 화성까지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찾아뵙고 또 유튜브 보셨겠지만 같이 인터뷰도 하고 말씀 좀 나누고 해서 되게 멀리서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TY 그룹 박효근 대표님, 그리고 돈을 부르는 남자 돈부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화성시가 고향이고 이제 화성에서 제일 엄청나게 가난하게 태어난 스타일이에요. 좀 이제 외모 보면은 좀 상상 못 하시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저는 진짜 우리 MZ세대 애들이, 저도 MZ 끝물이지만은 MZ세대 애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는 되게 가난하게 큰 사람이죠, 같은 경우는요. 그 말로 하면은 좀 스토리가 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유년 시절하고 1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정말 그 끔찍한 지옥 환경에서 큰 사람이고, 근데 이제 공부는 나름대로 그래도 했어가지고 그 환경에서도, 그래서 이제 원래 인문계 들어갔다가 또 하숙비가 없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2학년 때쯤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 와서 거의 만점 맞고 내신 이용해서 한양대 법대 들어갔다가 원래 검사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돈이 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또 대학도 법대도 또 중퇴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병무청에서까지도 와가지고 이게 집이 아닌 그냥 완전 판잣돈 집에 살고 있고 화장실도 없고 욕실도 없고 그런 완전 스레트 집에 살고 있으니까, 우풍 부는 그런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병든 부모님은, 노부모님을 그때 내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모시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제 치매 걸린 아버지하고 암 환자 어머니를 제가 다 케어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제력이 되니까 또 모시고 있는 거고. 근데 그때도 그랬었고, 제가 늦게 부모님이 저를 낳아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84세예요 어머니가 82세고 저는 83년생이에요 예. 그래서 병무청에서 와가지고 너는 부양의무자하고 생계 부양의무자니까, 너가 가장이니까 그냥 너는 무조건 어떻게든 돈 벌어서 병든 부모님 간수해라 해가지고 병무청에서까지 저를 너무 가난하니까 면제시켰어요. 그 정도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 유년 시절에 운수업하다 말아 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집이 그 꼴이 났어요. 제가 자아를 찾기 전부터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했죠, 되게. 예, 그래서 어머니도 병이 좀 많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지금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컸어요. 컸고, 그래서 그렇게 가난하게 크다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돈에 대한 절박함이 제가 크겠어요. 원래는 이제 뭐 지금은 당연히 잘 됐으니까 이제 후회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검사라는 걸 한번 해보겠다 했었는데, 뭐 역시 돈이 없고 현실이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해가지고 어쨌든 중퇴를 해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노가다를 쪘죠. 21살 때쯤 노가다를 쪘어요. 한 8개월 정도 막노동을 새벽 5시 반까지 나가가지고 그 컵라면 한 끼 먹고 그 인부들하고 한겨울에 이게 손이 터지면서 온몸에 파스 붙이면서 벽돌을 짊어졌죠. 그래서 한 7, 8개월 정도 했어요. 그 노가다 뛴 거를. 지금도 제가 조합건설회사도 있고 시행회사도 있고 다 갖고 있지만은, 지금도 제 밑에서 일하시는 그 공사하시는 분들 제가 그래도 존경을 해요. 그 노가다가 얼마나 제가 힘든지 알고 있으니까. 물론 이게 몸에 익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그때 한 8개월 정도 해가지고 몇백만 원 그 당시 좀 번 거 같다가, 제가 이제는 중고차를 하나 사고 면허는 그 전에 땄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여건상에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20대 초반에. 그래서 우리 화성이 고향이니까 동네 이장님들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지금도 동네 선배들이고 형들이지만은, 그 선배님들 중에, 형들 중에서, 동네 이장들 중에서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잘 하시는 우리 동네 선배 이장님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똘똘해 보이니까 그분 밑에서 서류 심부름을 한 1, 2년 정도 하면서 실무를 내가 많이 배웠죠. 이장님 밑에서 부동산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그 중고차 사갖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그분 밑에서 목돈을 시드를 조금 모았어요. 그 당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24살 될 때쯤에 제가 제 사무실 사업자를 내서 독립을 했어요. 그때부터요. 독립을 해서 직원 한 명 두고 그렇게 해갖고 제가 제 사업자를 제가 24살 좀 안 돼서 시작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머리가 나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가파르게 제가 우상향으로 거의 수직으로 제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있는 계약이란 계약은 제가 다 쓰고 실무란 실무는 제가 다 보고 또 땅 지주들이라던가 뭐 매수할 사람들 컨설팅이나 컨설팅 요역은 제가 다 맡았어요. 제가 일을 잘했다는 증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이 어린애가 뭘 하지 했는데 나이가 24살짜리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내가 생각한 거는 실력으로 검증한다 무조건 비즈니스라는 거는. 그래서 결과로서 항상 제가 승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클라이언트들한테 제가 흡족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인프라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계속 쌓였어요. 뭔가가 계속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27, 8살 정도에 그 당시 돈으로 순자산을 한 8억 가까이 모았어요. 그 당시 돈으로. 예,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7, 8억을 모아가지고 순자산을 모아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은 저도 이제 짬이 있고 하니까 토지가 뭔 줄 알고 개발을 할 줄 알고 모든 거를 실무를 겪고 하니까 이게 내공이 자연스럽게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면은 미쳤다고 남을 좋은 일을 시키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돈으로 내가 직접 사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역량치가 되니까 개발을 해서 직접 건물을 줘서 한번 팔아보자. 그랬었어요. 화성시에서요. 그리고 여기서 빠진 거는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되고 나서 제가 한 2, 3년 좀 못 돼서 시 승격 이후에 한 2, 3년 안쪽에 시작한 거거든요. 따지면요. 인문 안계제가. 화성시가 그때 가파르게 개발이 됐었어요. 지금도 많이 개발되지만은 아주 세게 개발 압력이 세게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온 동네 산이라는 산, 뭐 농지란 농지가 다 공장에 들어서 건물이 계속 들어갔어요. 공사되면서. 위에 있는 시아공단이나 남동공단에서 계속 공장들 내려오고 39번도로 뚫리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계속 인프라 SOC 사업 때문에 계속 도로가 계속 뚫렸어요. 교통들이 좋아지고. 그래서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여러분들이 화성시가 공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동네인 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구나. 화성시가 전국에서 공장 개체수가 제일 많아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그만큼 화성시가 공장 쪽으로 매력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회사도 뭐 다 하지만은 여기는 경매, 공매 위주로 공부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공장 테마 물건 보시면은 경기도 화성시에 물론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있죠. 공장 테마도 마찬가지로 동네마다 이제는 에너지가 틀리니까. 상급지에 있는 공장들이 화성시에 있는 상급지에 있는 공장들이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공장 쪽 관심 가지시면은.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그 낙찰률, 낙찰가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그 원주민들이 보는 보수적인 가격보다도 훨씬 높게 낙찰돼요. 경매시장에서. 그럼 속으로 그냥 저럴 거면 뭐라고 경매 받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싸게 낙찰돼요. 지금 화성시 공장들이. 혹자는 이제 그런 말도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침체이고 불경기인데 공장이 웬 말이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간에 그 동네에 테마가 항상 있어요. 우량주가. 그럼 화성시나 평택의 우량주는 공장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공장 테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타겟을 삼을 줄 알아야 되는데 화성에 와서 무슨 전원주택 투자를 한다. 뭐 또 평택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테마에 안 맞는 생각을 발상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물론 화성시가 서울시의 1.4배나 되니까 화성시 안에도 풍치가 좋고 호수 앞에 있고 교통이 좋은 동네들이 화성시 안에도 몇 군데 주택지 살만한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수한 지역 몇 개 지역 말고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봤을 때 화성 관내에서 주택으로 개발해서 승산을 본다? 그건 바보짓이에요. 각 지역마다 우량주가 있는 거예요. 테마가 있고요. 그럼 그 우량 테마를 타겟으로 공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장 분석하고 이게
그 지역에서 A급이 아니고 B급, C급에서 자꾸 구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디벨로퍼로서의 약간 DNA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감각 떨어지고.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지역의 가장 우량주가 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그 시장 조사 철저히 하시는 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잘 게을리 하시고 하는 분도 많고, 이 임장 활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도 게을리 하시는 분도 많고,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손품 파는 것도 할 거 꽤 많고 알아볼 것도 많고, 거의 손품만 팔아도 절반은 그냥 벌써 알아버려요, 요즘 시대에는.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 때 5천도 만들어 큰 지도책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어요? 몇 분 있으시구나. 뭐 중개업을 하시거나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5천도 만두라는 게 뭐냐면은 그 지범도 책이라고 큰 지도책 있거든요. 두껍고 큰 책. 그거를 저는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카카오 지도나 네이버 지도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 무거운 지도를 제가 두세 권을 갖다 항상 차에다 놓고 그 지도를 보면서 그 집어는 적혀 있는 땅들을 항상 찾아다녔어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지도책을 보고 땅을 보던 그 어렸을 때 그 몇 년 차에 20대 중반까지 그 몇 년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도를 계속 보면은 거기에 용도 지역도 나와 있고 색깔별로 블록이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뭐가 개발되는지 도시기본계, 도시계획도 그 지도책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도를 보면 달달 보면 외우면서 땅들을 보러 다녔으니, 그러면서 그 지도에 있는 지적도 모양하고 땅 모양하고 항상 비교하고 지형지세를 비교했으니, 지금 화성평택 용이 웬만한 지역하고 화성평택에 있는 땅 지형지세가 제 머리에 완전 꽂혀 있겠어요, 안 꽂혀 있겠어요? 시뮬레이션으로 다 꽂혀 있겠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캐릭터들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벌써 트레이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로 똑딱 보면은 지번만 주면은, 아, 저거 경사도가 대충 몇 도가 나오고 임야가 그 논이 얼마나 꺼져 있고 그 길이 얼마나 좁고 심지어 길이 비포장되어 있는 것까지 저는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지역에 대해서 거의 1000% 간파를 했기 때문에 제 지역에서는 거의 천하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은 퀀텀 점프하는 시기가 한 번은 있어요. 또 두 번도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퀀텀 점프로 인정하는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28살, 9살 때예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자산이 한 8억 정도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삼부토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나라 토목 건축 면허 1호거든요. 그 삼부토건이 이 서울의 그 르네상스 빌딩이라고 본사가 여기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그 삼부토건이 갖고 있는 땅이 화성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 화성시 향나무비라고, 거기에 한 10,000평 정도 되는 땅이 삼부토건 땅이 있었어요. 잡종지 땅. 또 용도는 주기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치장으로 쓰는 거. 그 잡종지 건설 자재 쌓아놓는 야적장으로 쓴 땅 10,000평이 삼부토건 땅이 화성의 목 좋은 사거리 쪽에 땅이 있었는데, 온 동네 부동산들이 10,000평짜리 땅이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10,000평을 한 번에 쳐야 되니까 쉽게 핸들링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한 70억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평당 70만 원 정도. 내가 28살 정도에. 근데 그 부동산들이 그거를 이제 좋은 건 아는데 10,000평을 한 번에 치려고만 생각하고, 그거를 뽀개가지고, 이제 전문말로 분할이에요. 우리 지적 분할해가지고 이거를 개발해서 딱딱 3계단이든 4계단이든 토목공사 해갖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공양부지 만들어서 분할해서 팔 생각들을 온 동네 부동산들이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는 시각 바보같이. 그걸 한 큐에 치려고 하고 있었지, 그 10,000평짜리를. 그래서 그 2차 단도리에 붙어 있는 사거리 코너 땅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8년 가까이 트레이닝이 돼 있다 보니까, 또 돈도 이 정도 모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 사람이.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 저거를 분명 건들면은 난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내 동네니까 이미 시장조사는 몸에 익어 있고, 그래서 저걸 내가 분양할 자신이 있는데 개발해가지고 공장부지 만들어가지고, 또 지목이 잡종지고 주기장이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 자유롭거든요. 선생님은 잘 아시나 봐요, 어떻게? 계속 하시네. 말투는 알아들어요. 알아두신 거 보니까 뭔가 뭐 현업이 계신 것도 같고, 하여튼 간에. 아니에요? 잘했어. 하여튼 간에, 하여튼 호응 좋아요. 계속해서. 예. 저도 여러분이 초면이라 좀 낯설거든요. 예. 하여튼 간에, 그래갖고 그 잡종지 땅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쉬웠어요, 공장부지로. 그리고 이미 토목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공사할 것도 많지도 않았고,
잡정지기 때문에 이미 주기장을 쓰고 있었으니까. 또 도로 목도 좋고 사거리 코너고 교통도 좋은 데고. 그래갖고 저거를 이게 우리 은어로 말하면 칼질이라 그래. 분할하는 거를 칼질을 딱딱해서 예쁘게 정형화 시키면은 분명히 공장 부지만 만들면 팔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는 형님 통해 가지고 삼부토건 그 관계자 임원 아는 형님 있어서 형님 통해서 삼부토건을 갔어요. 그 르네상스 빌딩을 갔어요. 서울에 있는 본사를 갔는데 법무팀 쫙 나오더라고요. 대기업이니까 당연하잖아요. 법무팀 쫙 나오고, 그리고 저기 부동산 관제 팀장인가 실무자 나오고, 그리고 상무가 나왔어요. 상무가 그 회장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상무님 왔는데 처음에 놀라는 거지. 뭐지? 이 26살짜리? 지금 솔직히 좀 제가 83년생인데 약간 좀 젊어 보이지 않아요? 약간 제가 술, 담배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약간 동안은 맞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워 보였죠, 당연히요. 28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니, 애 같은 애가 와서 땅을 10,000평짜리를 사고 싶다고 왔다는 거야. 근데 상무가 와서 처음에서 뭐지 하는 그 황당한 눈빛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은 뭐 준재벌급이니까. 그래갖고, 저 당신 살 거냐고. 예, 살 겁니다.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아는 형님은 수원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소개한 거거든, 삼부토건으로. 그 임원이랑 친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상무님이, 그러면 조건이 뭐냐? 그래갖고, 저한테 잔금을 최대한 몇 개월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천만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무님이 거꾸로 물어보더라고. 자네한테 최대한 몇 개월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넋 잡아서 10개월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상무가 바로 말 받아치는 게, 그때 정확히 지금 기억나는 게, 그럼 자네 원하는 대로 풀로 10개월 줄 테니까 대신에 인허가 조건 걸지 마. 혹시 이 말 혹시 이해하세요? 네. 네. 자네 이거 공장허가 낼 거지? 네, 맞습니다. 공장허가, 인허가 후에 잔금 치르는 조건, 인허가 후에 잔금, 허가 후 잔금 조건 걸지 마. 조건 없이 그냥 생짜로 사가. 그렇죠. 일반 매매 계약으로 그냥 생짜로 사가. 일반 매매 형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살짝 거기서 멘탈 좀 2% 털렸죠. 조건부 걸라고 갔는데 솔직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다 보니까 어느 8년 정도 경험이 있다 치더라도 만평이고, 왜냐면 70억 대비해서 나는 8억밖에 없잖아. 그럼 계약금이 얼마겠어요? 10%면은 7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거의 전 재산 베팅하고 오는 거거든요. 올인해가지고. 그래서 올인 베팅하는 게임 순간 떨리더라고요. 26살짜리가 조건부 안 걸어주니까. 근데 땅은 욕심나고. 그래갖고 한 10초 망설였어요. 살짝 그 당시에. 그래갖고 뭐 해보자. 자신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한 8년 동안 경험이 축적돼 있고 내공이 있다 보니까 난 자신 있었고, 난 이거 99.9% 허가 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공법상 이건 날 수밖에 없다. 무조건. 그래갖고 그 전에 내가 토목 설계 사무실, 인허가 검토 사무실을 3군데나 내가 다 검토하고 간 거 어차피 다. 그리고 또 자신 있었고, 시청 관계부서까지 다 훑고 갔기 때문에 전 자신 있었어요. 또 그동안 짬도 있었고. 그래갖고 잡종지인데 이걸 설마 내가 변경을 못해? 공장부지로? 이건 난 무조건 되는 거지. 그래서 한다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럼 10개월 주십시오. 그래서 7억을 딱 걸고 법무팀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각서 공증 쓰고 하라고. 아니 일반 매매 계약서 쓰고 특약사항 걸었으면 됐지 뭐 공증까지 하시냐고. 아예 안 된다고. 법무팀에서 법무팀장님과 누구 그분이 인감 첨부해서, 근데 또 인감 나보고 떼오라 그랬어. 자연이요. 근데 왜 떼오라 그러는가 했더니 그때 한 걸 해갖고 거기 인감도장 찍고 인감 첨부해서 각서 공증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하루라도 초과되면은 무조건 몰수 이의제기 안 한다 쓰고 가시라고. 예, 그래서 몰치 조건으로 아예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해놓고 저는 그냥 짤없이 그냥 쓰고 왔어요.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받았지만은 왠지 나는 시간이 좁아 보인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난 7억을 벌써 입금시켰기 때문에. 난 1억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부모님한테 다달이 들어가는 약값도 있고 나도 생활비도 있고 한데 그래갖고 물론 부동산은 또 잘 됐으니까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그동안 내가 뭐 몇백 평 개발, 1000평 개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0,000평으로 점프 뛰니까 이게 이거 무조건 난 초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엄청나게 빨리 움직였어요. 모든 움직임을 다. 예, 그동안에 8년의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실무를 스피디하게 다 움직였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시청 공무원 형들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미리 약 다 쳐놓고 할 거 다 하면서 제가 다 했어. 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다행히 잔금을 언제 치렀냐? 7개월만 다 치렀어요. 그 7개월 안에 무슨 퍼포먼스가 있었냐? 허가 내는데 그 당시엔 도시계 심의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심의제도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화성시가 개발하기가 참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점점 이게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 화성시가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점점 규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요? 강화되죠, 당연히. 빡세지죠. 그 지금 허가와 그때 허가는 하늘 땅 차이에요. 그때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공장 허가 돌리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2달도 안 걸리기 전에 또 뭐 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업자가 뭘 하겠어요? 허가리는 2달 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당연히 매수자를 알아봐야잖아요. 그럼 매수자 알아보려면 처음에 뭐라 했냐면은 도면부터 짜지, 도면부터. 분양 도면부터. 그래갖고 이 10,000평짜리 이렇게 둥그러니 가오리같이 생긴 땅이고 2차선이 길게 쫙 물렸거든요. 아, 그 땅을 내가 산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데 가오리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2차선 돌이 길게 물렸어요. 길게 물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왜 좋겠어요? 한번 센스 있게 대판해보세요. 전면에 상가부지가 나오잖아. 근생부지, 상가부지가 나오잖아. 네. 상가부지가 나오면 수익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산 동기도 있었어요, 일부가. 상가부지가 쭉 배열되고, 그리고 도로를 쫙, 8m 도로를 쫙 뒤로 뽑아갖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공장부지가. 그러니까, 공장부지가 그 당시 한 7토막 나오고, 왜냐면 작은 건 500평부터 큰 거는 2000평까지 팔았으니까, 그래갖고 한 7토막인가 7토막 나왔어요. 7토막 나오고, 상가부지 근생이 쫙 돌에 길게 쫙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가부지도 자르기가 좋아, 안 좋아요? 좋죠. 도로에 길게 물렸으니까 분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부지가 예쁘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갖고 제가 이 가분할을 쪼개서 2달 동안 인허가 기간 동안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놀면 안 되니까 2달 동안 가분할을 쪼개서 난 이렇게 분양하겠다고 분양계획도 잡고 기획안을 잡아서 온 동네에 있는 부동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200~300군데 쫙 뿌리고, 그리고 기업인협회, 그리고 기업은행 지점장님들, 기업은행 지점장님들한테는 내가 왜 광고를 할까요? 혹시 공장 그 부지 찾는 사람 대출에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센스가 조금씩 다 있으시네 보니까. 맞아요. 기업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공장 제일 많이 취급하잖아요. 기업은행이니까. 그러니까 공장 부지 살려고 대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 공장 살 사람 후보들이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기업은행 지점장님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좋잖아요. 그 당시에도 친하게 지내는 지점장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점장님들이 솔직히 반부동산이에요.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 공장지대에 많은 그 기업은행에서는 지점장님들이 자기 기업들을 다 이렇게 분양받을 사람들, 공장 살 사람들 다 꽂아줘요, 전부 다. 예. 그래갖고 기업은행 지점장님들, 그리고 저기 상공회의소, 그리고 기업인 각 단지마다 협회 총무나 회장님들 찾아가갖고 부동산 무조건 기본이고 그거는 다 뿌린 거야. 그래갖고 다 뿌리고 큰 도로 가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광고가 잘 돼, 안 돼요? 잘 돼요. 잘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 광고를 크게 해놔야죠. 거기다가 대형 연수 막 간판을 크게 박아야죠. 현필지 이런 식으로 분양한다. 바보같이 10,000평 한 번에 파는 게 아니고 잠재 수요자가 꽉 차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막 1,000평, 2,000평 사람은 가득한 걸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이 도면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조감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분양할 테니까 사가라. 공장부지 만들어 줄 테니까 사가라 해서 조감도 간판 박아가지고 딱 분양 전화번호 딱 써놓죠, 이렇게. 분양이 2개월 반 만에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2개월 반 만에 다 순식간에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수분양자 계약금 10% 다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갖고 분양을 3부통을 각서 쓰고 와서 3개월도 안 돼 다 분양 친 거예요. 일단 선분양 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배열을 했겠죠. 그쵸? 그럼 거기 중도금은 내가 왜 넣겠어요? 땅값 줘야지. 좀 받아가지고 봉익임선달 작전으로 가야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7개월만 잔금을 치렀는데 토목공사에서 감정가 올려서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대출 나온 돈하고 이 수분양자 돈을 좀 합치니까 돈이 남아. 오히려 남아. 계약금 7억 들어간 거 회수하고도 더 남아. 예. 그래서 이걸 이게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알파 레버리지라는 기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오늘 다 못 풀 것 같고, 하여튼 간에 돈이 남아. 은행 돈이 남는 거야. 예. 그리고 이미 또 계약금하고 중도금도 들어와 있어 어차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상식적인 팁을 드리는데,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인한테 중도금이라고 기입해서 파는 게 좋을까요? 2차 계약금이라고 기입해서 파는 게 좋을까요? 2차 계약금. 그거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크게 말씀하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네. 뭔가 함정이 그 중도금이라는 용어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셔서 또 그 말이 맞죠. 해지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해지가 안 되잖아요. 해지하려면 복잡하잖아요. 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거쳐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중도금이라는 명시해 놓고 그 돈을 받아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매도인 내가 락이 잠기는 거야. 그럼 해지하기가 힘든 거야. 이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리는 똘똘해가지고 2차 계약금 10%, 계약금 10%, 2차 계약금 10%, 3차 계약금 10% 해서 30%를 계약금 쪽 다 받은 거야. 중도금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분양을 다 한 거죠. 그래서 30%의 돈은 시드는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은행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이미 토목공사 했으니 감정가 무지 올라가잖아요. 공장 부지 만들었으니까. 토목공사 되니까 감정가 이빨 올라가니까 감정가 LTV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출 나온 돈만 해도 땅값을 치르는데 이 사람들 돈도 있잖아.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도는 거 이거는. 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돈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 돌았어 하여튼간에. 그래갖고 공사비도 막힘없이 다 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7개월도 안 돼서 삼부토건을 또 가갖고 쭉 가갖고 법무사 데리고 와갖고 우리 등기법무사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갖고 사무가 뚝뚝 나오죠. 아니 박 사장님 저기 10개월 아닌데? 이러는 거야. 저 다 끝났다고. 끝났다는 게 뭔 표현? 저 분양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야, 사무토건에서. 그래갖고 저기 캐시 갖고 온 거하고 대출에 은행 법무사 와가지고 다 한 번에 싸버렸어요. 딱 다. 잔금 70억을 싸버렸죠. 70억을 쏘고, 그러니까 그때 사모님이 가지 말라고. 자네 밥 사줄 테니 밥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도 그때 내가 그 준재부역급하고 처음 밥을 먹었어요. 내가 밥을 저기 호텔 한강부인 어디 데리고 와 밥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한테 말도 덕담도 해주고 상무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7개월 만에 완판시키고 환부토건 70억 치르고,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잔금을 싹 다 받았죠. 그 매수인들한테, 그 업체들한테, 실업체들한테. 그때 제가 얼마 벌었을 것 같아, 그 당시 돈으로요? 그 당시 돈으로 8억밖에 없었다고 치면은 그 당시 돈으로 순간적으로 재산이 7, 80억까지 올라왔어요. 순자산이. 예. 예. 부채 없이. 예. 그때 이제 29살 정도 될 때죠, 이제는. 예. 29살면 안 돼가지고 그 정도 자산이 생긴 거죠. 순자산이. 그러면은 29살 안 된 애가 캐시를 해가지고 통장에 거의 70여 들 꽂혀 있다. 가난했던 애가, 절박했던 애가. 이게 뭔가가 생각의 세계관이 다 바뀌는 거야, 순간적으로 내가. 그러면서 또 원래 게으른 스타일이 아니라서 다음 전략이라던가 그런 게 막 쓰나미 같이 밀려오더라고요, 또요.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금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 9년 됐겠다. 순자산이 한 7, 80억 있겠다, 현찰로. 그리고 얘 동네방 다 소문나가지고 다 소문난 거야, 그냥. 저 만평짜리 누가 끝냈냐? 박효근이라는 사람이 끝냈다. 다 소문난 거야. 그러니까 쟤 돈 엄청 벌었을 텐데. 그렇게 다 소문난 거잖아요. 그리고 저 화성이 이제 팔탄면이 고양이 애가 가난했던 애가 저거 다 해먹었대. 그러면서 근데 또 기존에 또 8년 동안 했으니까 또 아는 사람 많잖아요. 쟤는 엄청나 내공이 원래부터 그래 애가 막 그렇게 소문 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내 동네에서. 그러니까 자금 있겠다. 이제 만평짜리도 한번 실무적으로 다 해봤겠다. 그러니까 동네 이장들부터 해서 온 동네 부동산들 정보력 빠른 사람들이 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어요, 안 그랬어요? 그쵸? 왜냐면은 그 당시 돈으로 거의 80억 가까이 있었으면 지금 돈 얼마겠어요, 예를 들어서. 70억이라 70몇 억인데. 그러면은 이제 와가지고 온 동네에 좋은 물건 나오면은 1번으로 1바따로 나한테 계속 정보가 오는 거예요. 응? 왜냐면 나한테
구전 얻어먹으려고, 복비 받으려고, 수수료 받으려고. 그쵸. 그래갖고 온 동네 있는 부동산들 이장님들이 계속 물건을 저한테 나르는 거야. 새가 모이나듯이 계속 나한테 나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프라, 실무, 경력, 짬, 내공, 돈 있겠다. 이제 물건들 정보로 빨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쉬워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 편리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예, 내가 맨날 가갖고 좋은 물건 발굴하러 다닐 필요 없이 가만히 앉아도 계속 오는 거야. 예, 그때부터 29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물건 볼 줄 알겠다 당연히. 그냥 계속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필터링만 하는 거야. 좋은 물건. 요거 돈 되네. 10개 봤는데 한 가지 요거 쓸만하네. 그럼 깊숙이 검토 들어가. 괜찮아. 예상대로 이거 허가 나겠어. 이거 예상 수익 얼마 나오겠는데? 바로 난 돌아가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더 우상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죠. 에너지가 제가.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규모의 경제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해봤더니 200~300평을 25살 내가 이 생각도 나네. 제가 25살 때 처음 개발을 했어요. 25살 때 한 목돈 한 2억 있었나? 모르겠네. 하여튼 1억 2천인가? 나 물어봐서 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25살 때 대충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몇 년에서 모아놓은 돈 갖다가. 근데 25살짜리가 처음으로 땅을 산 거야. 2차선 도로가에 있는 팔타면 고주리에 있는 2차선 도로가에 있는 농지 푹 꺼진 농지를 그 당시에는 되게 관리적이었어. 그 당시에 세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갖고 관리적 푹 꺼진 농지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농지를 푹 꺼진 거를 부산 사람 거를 금매로 나와서 동네에서 25살 때 금매로 나왔어. 동네 이장 형이 알려준 거야. 금매야. 누가 봐도 얼마인데 이렇게 싸게 나온 거야. 엄청 싸게 나왔어. 그래갖고 이장 형한테 했지. 형님 그 땅 주인 부산 사람이잖아. 화성시로 불러들이지 마. 내가 갈게. 왜 불러들이지 말라 그랬겠어 내가. 오면은 들통나잖아. 이 땅이 얼마나 가치가 좋은지. 땅 내놓은 사람은 돈 필요하니까 내놨을 건 뻔하고 등기부 보니까 부채도 있었고 부산 사람이야. 이장님한테 살짝 얼마 내놓은 거거든. 부동산이 아니고 이장님한테. 그 동네 이장이니까. 그래갖고 형님 부르지 마. 내가 갈게. 그 당시에 KTX도 없었어요. 그때 무슨 열차 타고 새벽 출발했어요. 부산으로 갔어요. 그냥 부산을 가가지고 그 양반 그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음식점인가 다방인가 만났어. 다방이다. 만나가지고 선생님 제가 중도금까지 갖고 왔습니다. 돈 필요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중도금까지 해서 한 30% 내가 들고 왔어요. 현금을 들고 수표권을 갖고 와가지고 그 중도금 영수증까지 받고 왔어요. 이번에는 매수하는 입장이잖아. 그럼 중도금 영수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금매니까 해지하면 안 되잖아. 2배 주고. 그래서 중도금 30%까지 줘버리고 중도금 영수증 받고 30% 냅다 주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그 땅을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직접 사가지고 그동안은 소개만 하다가 직접 사가지고 그 60평짜리 그 제주항이라는 말 혹시 모르시죠? 제주장. 소규모 공장을 제주항이라 그래요. 자연공장을. 연면적 150평. 건축법상 한 동당 150평 미만의 공장을 제주항이라 그래요. 제조장.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이에요. 그냥 소규모 공장. 그래서 소규모 공장을 제주항이라 그러는데 60평짜리 제주항을 2동을 줬어. 거기다가요. 2동을 줘갖고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맨날 소개만 하고 놔주기만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임대인으로 세를 놔봤어요. 그 당시 돈으로 60평짜리 2동을 갖다가 2,800에 260인가 이렇게 2동을 60평 2동 120평을 세를 놨어요. 월 260만 원에. 보증금 2,800인가 받고. 그래갖고 직접 땅을 사서 내가 문에 허가를 냈었지만은 개발행위에 허가를 내고 복토공사를 하고 보강토 공벽공사를 하고 그리고 흉간 배관을 다 공사해서 다 빼고 방석 치고 건축 공사를 해서 철골을 올리고 H빔 올리고 판넬 다 씌워가지고 다 60평 미만은 그 당시에 신고자이기 때문에 그 종건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직영으로 가능했어. 직영으로. 그래서 직영으로 해가지고 설계도면도 뭐 지금도 볼 줄 알고 그때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60평짜리 2동을 제가 직접 줬어요. 몫을 둬가지고. 그래서 60평 2동을 딱 져가지고 임대를 놨죠. 제주항 2동, 공장 2동 줘서 임대를 놨죠. 260에. 260을 딱 통장을 들어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바로 우리 어머니한테 꽂아줬어요. 바로 그냥. 그전에도 어머니한테 당연히 용돈을 줬겠죠. 근데 엄마한테 그냥 고정적으로 주는 거를 내가 그때 하나 만든 거예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260을 엄마한테 계속 들어가게 했어요.
매달 용돈 쓰시라고. 그 당시 돈으로. 그래갖고 엄마가 그 공장 가서 울었어요. 감격해가지고. 예, 예. 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아니 이게 네가 네 거 맞냐? 땅 문서 보라고. 건축물 대장 보라고 내 거잖냐고. 내가 다 진 거라고. 이거 저 사람 세입자라고. 이제 엄마 통장으로 다 돈 다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해갖고 월세를 그때부터 엄마한테 용돈을 줬어요. 제가 해가지고요. 이제 다달이 내가 이렇게 뭘 주는 것보다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좋더라고 보니까요. 자동이체 놨으니까. 그렇게 25살 때 공장을 짓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 안에 또 1000평도 개발해보고 하다가 삼부토건 땅을 28살 때 10,000평짜리 이상을 건진 거 제가. 경험이 쌓이고 있다가. 그래서 10,000평짜리를 개발해보니까 아 이거는 1000평짜리 개발하나 10,000평짜리 개발하나 하는 업무의 양과 속도가 기간이 큰 차이가 안 나. 네. 그냥 사람 몇 명 더 만나는 거지 큰 차이가 안 나고 서류 좀 더 쌓이는 것밖에 없지 기간이나 속도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고생의 노동력이.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때 절실하게 깨달은 거야 내가. 통장에 거의 70몇 억 들어오고 보니까 이게 규모의 파워구나. 규모의 경제 싸움 이게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파이게임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때부터는요. 규모의 경제 싸움으로. 그걸 절실히 깨달은 다음에 돈도 있겠다.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아 형님 물건 고마운데 나 1000평짜리는 안 봐. 나 최소 5,000평, 최소 3,000평, 최소 5,000평 이상 이런 것만 형님 갖다 줘 나한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10,000평, 20,000평, 15,000평, 또 작으면 5,000평 이런 식으로 개발을 계속 들어간 거 제가. 근데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현장을 계속 벌린 거예요 제가. 현장을 계속 벌려갖고 1년에 프로젝트를 5건, 6건 진짜 한 제가 최근 5년 전 일이지만은 6년 전인가 5, 6년 전에 저희 현장이 30군데까지 있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벌렸다가. 6년 전이고 5년 전 일인데 지금은 이제 좁아져갖고 한 12군데밖에 없지만은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뭐 10,000평, 뭐 5,000평, 30,000평 현장에서 이게 30군데가 생겨버리니까 사람 토하더라고 진짜로. 주말도 없이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돈은 많이 벌었죠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실패가 없었으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온 거 제가. 그래서 삼부토건 건이 퀀텀 점프한 계기였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자산 증식이 많이 된 거고 화성에서 공장 개발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고 그랬죠. 그러다가 PF 사업 쪽으로 또 눈을 뜬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맨날 화성에서 공장 개발을 제일 많이 한 공장 개발 1인자 그리고 간혹 전원주택 단지도 하고 타운하우스 단지도 용인에서 했어. 응? 간혹 또 빌라도 줘서 팔아봤어. 제가 잘 안 해본 거라고는 아파트 사업은 전 당연히 안 해봤고 그리고 지사는 원래부터 제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안 했고 네, 그건 당연히 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사업은 제가 아파트 사업은 저는 안 했어요. 나머지는 전 다 해봤어요. 개발을요. 다 해봤어요. 그 중에서 공장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혹시 외관법인이라고 아세요? 외관법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외관법인은 연매출이 최소한 500억 이상. 제가 법인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기 대표님이랑 그래도 인맥과 친분이 있어서 오늘 왔는데 제가 저 원래 강의 이렇게 하는 체질도 아니지만은 제가 그 법인이 7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외관법인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등등등 있어요. 많아요. 혹시 그리고 여기 경매, 공매 좀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경매학원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대부업도 있네. 대부업 법인이 있네. 이거 왜 있겠어요? 그렇죠. 유동화 채권 NPL. 네. 저는 대부업도 지금 10년 차예요. 법인 대부업을. 자본금 5억 넣고 하루가 교육받고 한 지 벌써 10년 됐어요. 그래서 유동화 채권도 당연히 자유롭죠.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사업자, 물론 이건 외관법인까지 해갖고 이 법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옆에 또 개인 사업자가 쭉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한 17개 있어요. 저희 회사가.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또 왜 생겼냐면은 우리가 많은 개발하고 건물 짓다 보니까
자영 아파트가 파생될까 안 될까요? 되죠. 네. 고깃집도 생기고 뭐 스크린 골프도 생기고 카페 베이커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런 것들이요. 생기잖아요. 네, 전 돈 되면 다요. 네. 그래서 여기 개인 사업자들은 그런 이유로 쪽이 쫙 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회사에 또 중개법인 사업자도 쭉 다 있는 거고 지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건설, 여기 종합건설 지금 사업자 안 나와 있는데 종합건설, 개발 시행 사업자, 그리고 이제 중개법인은 뭐 맨 하부에 있는 거고, 그리고 각종 사업자들, 그리고 대부업법인, 한마디로 돈 될 수 있는 사업자는 다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저하고 거래를 많이 해요. 뭐 수협이나 축협이나 농협이나 신협, 저축은행, 그런 애들하고 저희 회사가 채권을 많이 사고 팔아요. 예. NPL도 아시죠? 예. 그건 저희 회사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제 대부업이 있기 때문에 또 돈도 많이 불리러 오겠죠, 저희 회사에. 예. 그러면 저는 또 여러 가지 또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스킬이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종합건설과 개발 시행이 우리 회사의 몸통, 제일 큰 축이죠. 저희 회사 매출 되게 커요. 다 합치면. 어마어마해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그지 같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컸지만은 대신 좀 독하겠죠. 스타일이 제가 좀 외모가 좀 틀려요. 예, 내 그룹 자체가 아예 틀린 사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워커홀릭식으로 평생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만들어 올라온 거, 일단은 올라온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장 테마가 왜 매력이 있는 줄 아세요? 토지와 100% 연동된다 안 된다. 레버리지 측면은 어떨까요? 대출. 네, 아파트하고 아예 판이 틀려요. 아파트하고 게임도 안 되게끔 LTV가 높고 정책적으로 대출이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공장 쪽은.